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과제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한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현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연구의 개요, 그리고 부동산 조각투자 개념의 유형, 그리고 현황 및 제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그리고 감정평가 업계에서의 대응 방향,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의 연구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과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전체 파일로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고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의 학술지인 그 부동산 연구에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3가지의 이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높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낮고 그리고 각종 규제 및 세금으로 인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기술과 제도가 융합된 그 핀테크 발전 을 통해서 조각투자 상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 투자층으로 부상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라는 플랫폼의 투자자의 70% 이상이 바로 MZ세대라는 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각투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토큰 증권인 STO랑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는 소액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고액인 하나의 실물 자산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사고 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한우 그리고 미술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은 거의 현재의 개념에서는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증권화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 조각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상에서 분산 원장에 기재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이나 규정적인 측면에서 STO랑 거의 유사하게 개념화시켜서 활용하고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증권과 토큰 증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에서 규정된 증권이냐 아니면 증권의 요건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O와 RWA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큰 증권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증권화된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금융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바로 STO, 토큰 증권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봤었을 때 토큰 증권과 STO는 서로 그 개념에 있어서 RWA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각투자의 발행 및 유통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이 화살표들이 바로 조각투자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회색빛 나는 이 색깔들의 화살표들이 돈이 움직이는 화살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매각 의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소유권을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신탁사에서 수익증권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을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게 되고 사업자는 수익증권을 분할 판매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죠. 그럼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금을 주고
그 조각 투자 상품들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발행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발행이 된 이후 시점부터는 조각 투자 상품들을 증권처럼 한 주씩 한 조각당 얼마씩 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유통시장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과 비교를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리츠, 부동산 펀드, 그리고 부동산 P2P, 그리고 조각 투자, 이렇게 4가지 상품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유동성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리츠가 상장 리츠인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이나 아니면은 사모펀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상품 간의 중간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플랫폼 내에서 토큰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감정평가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재평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명확한 재평가 주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각 투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자율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각 상품별로 2, 3년 혹은 부정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상품에서는 복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각 투자 시장의 현황과 생태계를 보시겠습니다. 24년 말까지 누적 발행액은 약 936억 원입니다. 총 상품 수는 29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상품에 대한 평균 발행 규모는 약 33억 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발행 규모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 한 개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가 33억 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부동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의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나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 중심으로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자산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배당 수익률 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혹은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각 투자 상품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기를 통해서 강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월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배당률을 좀 보시면은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산의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리고 차입해서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자기 자본으로 그 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각 완료된 총수익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고 하나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조기 매각을 형태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에 위치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좋은 시기에는 매각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년 안에 혹은 1년 안에 팔아도 매각 수익률이 10%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각 투자의 제도화 과정과 구개제도의 비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고서를 썼었을 때는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계류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움직임이 좀 적었는데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통합 플랫폼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내에서 통합 플랫폼을 가고자 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해서 유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특히 봐야 될 부분은 일본 부분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4차 산업이라든가 AI 부분에서 조금 뒤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각 투자라든가 토큰,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와 같이 유통시장을 개설해서 통합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부동산 조각 투자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느 것이 문제점인가 라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으로 샌드박스 체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샌드박스 체제 하에서는 뭐 2년이나 3년 안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 갱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 영속적인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자본 투자를 100%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차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00% 자기 자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불과 33억 원짜리의 그러한 소규모 상품들만 출시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이 단일 임차인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단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혹시라도 나가게 되거나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 경쟁력이 부족한 배당 수익률로 이어지고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따로 노는 플랫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각각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으로 4개의 회사들이 조각투자 회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플랫폼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도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성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장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플랫폼 간의 상품을 교차해서 거래할 수가 없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차인 집중 리스크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상품이다 보니까 단일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일 임차인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높은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고 그리고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기가 플랫폼별 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는 내 상품은 왜 재평가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없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에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점은 바로 배당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장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4% 선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리스크가 높은데 매력적이지 않다면은 그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좀 낮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 조각투자 플랫폼에서는 이 부분에서의 개선을 매각 수익률로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법적으로 기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구조가 유통 쪽에서 플랫폼에서 혁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업계에서의 대응 방향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감정평가가 그러면 과연 어느 때 들어가는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상품 발행 전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발행 후 재평가 시점, 세 번째는 청산할 때의 시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도 감정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는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감정평가 업계에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감정평가 주기라든가 그리고 재평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품별로도 차이가 나타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재평가 부분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들이 이 부분은 조각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리츠나 아니면은 증권화 상품에서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규정 혹은 증권에서의 금융 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설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통합하는 그러니까 저희 협회나 아니면 업계에서 좀 통합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지침들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권화 부동산 평가에 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나 그리고 일본 부동산 감정사 협회에서 검토를 하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통합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정보공시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부록 부분에서 각각의 상품별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 그리고 사례별 부록표를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넣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보고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